안녕하세요. 평택대 NCS 직업기초역량실무 제11강 의사소통 지도 실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첫째, 의사소통 능력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 지도 하위 능력별 지도에 대해서 문서 이해 능력 지도, 경청 능력 지도, 문서 작성 능력 지도, 의사 표현 능력 지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능력별 지도를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문서를 읽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개인이나 조직 간에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사소통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생활에서 의사소통은 상호 이해의 과정으로서 중요합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보다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발표나 토론, 또 문서 작성, 경청 등 의사소통에 관련한 내용을 담은 서적들이 수없이 출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소통 능력별 지도에 있어서 첫 번째,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직업생활에서 의사소통을 볼 수 있는데요. 의사소통의 원래 뜻은 상호 공통점을 나누어 갖는다라는 라틴어 커뮤니티, 공동 공유라는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의사소통이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전달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서 정보, 감정, 사상, 의견 등을 전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사소통을 합니다.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이란 공식적인 조직 안에서의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직업생활에서 의사소통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보를 전달하고 또 설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활동할 때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은 조직과 팀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구성원 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사결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의사소통이란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개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사소통은 조직과 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성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원 간의 정보와 지식의 전달 과정으로서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집단 내의 기본적인 존재 기반이고 성과를 결성하는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타인의 생각과 느낌, 사고를 이해하는 노력은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이나 팀과 관련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인간관계, 특히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직장 생활에서 필수적입니다. 또 대인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호 과정입니다. 상호 간의 일반적 이해와 동의를 얻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소통은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좁혀주고 또 선입견을 줄이거나 제거해 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의사소통은 내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메시지를 다루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정보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기계적인 정보의 전달만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은 정보의 전달 이상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일방적으로 언어 혹은 문서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자면은 이거는 의사소통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의사소통이란 다른 이해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의미와 이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 언어 또는 문서로 그리고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상호 노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말하기가 아니라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정확한 목적을 알고 의견을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법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아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소통 능력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표현을 해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여 업무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 문서나 또 공문이나 메일이나 대화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오늘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문서적인 의사소통 능력으로서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 생활에서 요구되는 문서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문서로 작성된 글이나 그림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판단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목적과 상황에 적합하도록 아이디어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문서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직업 세계의 그 대부분에서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메모부터 고객을 위한 예산서나 주문서, 또 직장 내의 의견 전달을 위한 보고서나 공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능력으로서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은 직업인으로서
업무에 관련된 문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또 수집하고 종합하기 위한 능력으로, 이를 바탕으로 상황과 목적에 적합한 문서를 시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능력이 바로 꼭 갖추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서적인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비해서 권위감이 있고 또 정확성을 기하기 쉽고 전달성이 높고 보존성도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서적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자를 수단으로 하는 방법이지만 이 또한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서적인 방법은 때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혼란과 곡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서의 경청 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사람은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의사소통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자신의 일생에서 75% 시간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서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반응하고 또 이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설득력을 가지고 표현하기 위한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여타의 의사소통보다는 정확을 기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 결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반응이나 감정을 살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의사소통입니다. 대인관계에서 타인과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삶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함으로써 자신 스스로 인간관계 파괴자가 될 여지를 미리서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긍정 감정을 잘 표현하고 불쾌 감정을 잘 표현하되 아이메시지로 표현하고 부탁과 거절하는 상대방의 이해와 자신의 상황을 적절하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으로서의 기초 외국어 능력입니다. 직업인의 의사소통 능력으로서 기초 외국어 능력을 보면은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으로서 기초 외국어 능력은 직업생활 중에 필요한 문서 이해나 의사표현, 경청 등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외국어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외국어 능력은 외국어로 된 간단한 자료를 이해하거나 외국인과의 전화 응대와 간단한 대화 등 외국인의 의사 표현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기초 외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초 외국어 능력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보면은 의사소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지 상대방과 목적을 공유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기초 외국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외국어라 하면은 영어만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직장인의 기초 외국어 능력은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 상황에서 필요한 다양한 외국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서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예를 들어 고객의 전화 응대나 안내나 또 메일 작성이나 다양한 문서 작성 과정에서 기초 외국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초 외국어 능력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의사소통이라고 하여서 독특한 그들만의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의사소통을 다만 외국어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직업인들은 기초 외국어조차 하기 어렵다고 자신을 책망하기보다는 조금이나마 자신이 아는 것을 자신 있게 표현하여 외국인들과 즐거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인 외국어를 잘 못한다는 지나친 의식, 불명확한 의사표현, 의견 정리의 어려움, 표현력의 저하 등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기초 외국어로서의 의사소통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도 기초 외국어 능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어 자신감 부족형의 특징을 보면은 처음부터 잘 못한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다. 자신의 의사를 간단하게 정리하지 못한다. 심한 긴장감으로 위축되어 표현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의사소통에 저해되는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무책임한 마음입니다. 누구나 실질적인 업무를 맡으면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법입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을 하는데 혹시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또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 순간을 넘겨버린다면 서로 엇갈린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의사소통 기법의 미숙은 표현 능력의 부족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해 능력의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달했는지 아는 줄 알았다고 하는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엇갈린 정보를 바로잡지 않는 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전달했는데 아는 줄 알았는데 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업무상 문제를 정보 공유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문화에 안주하는 마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우리는 호흡이 척척 맞는다. 일은 눈치로 배워라 등 같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관계하는 것보다 오히려 눈치를 중요시하는 의사소통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관계는 최고의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마음으로 아는 눈치의 미덕보다는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대화해야 한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려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실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의사소통 능력 개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계획, 끈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는 사후 검토와 피드백 주고받기, 둘째는 언어의 단순화하기, 셋째는 적극적인 경청하기, 네 번째는 감정의 억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후 검토와 피드백 주고받기입니다. 피드백이란 상대방에게 그의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그의 행동이 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소통의 왜곡에서 오는 오해와 부정확성을 줄이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 또는 전달자는 사후 검토와 피드백을 이용하여 메시지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하는 의사소통에서는 이러한 사후 검토나 피드백이 직접 말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얼굴 표정 등으로 정확한 반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드백은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줄 때에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균형 있게 전달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두 번째, 언어의 단순화입니다. 의사소통에서 나누는 내용을 구성할 때 사용되는 언어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고려하여 어휘들을 주의하여 선택하여 보다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에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 용어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구성원 등 사이에 사용될 때에는 이해를 촉진시키지만 조직 밖의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고객에게 사용했을 때에는 의외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때 주의하여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세 번째는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경청의 의미는 다릅니다. 듣는 것은 수동적인 데 반해서 경청은 능동적인 의미의 탐색입니다. 경청의 의미는 의사소통을 하는 양쪽 모두가 같은 주제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청은 지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전적으로 정신력의 집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감정이 이입될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사소통에서 무엇이 이야기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경청함으로 적극적 경청은 더욱 용이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능력의 향상 중에 네 번째는 감정의 억제입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느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떤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 듣거나 또는 문서가 주어진다면 메시지를 곡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침착하게 마음을 비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평정을 어느 정도 찾을 때까지 의사소통을 연기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을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분위기와 조직의 분위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사소통과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이 깊이 새기도록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인상적으로 깊이 받아들이도록 기대하지만은 실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활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사소통과 인상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상적인 의사소통, 둘째는 인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셋째는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인상적인 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한다고 해도 이야기를 새롭게 부각시켜서 인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감탄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말이나 표현만을 고집스레 사용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내용에 신선함과 풍부함 또는 맛깔스러움이 떨어져 의사소통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회사 내에서만 생활하는 직업인은 인상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또한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직업인이라도 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인상적으로 나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표현법을 많이 익혀서 활용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인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입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인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포장하기 위해 이리저리 궁리하는 것처럼 자신의 의견도 장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입니다. 언제나 주위의 언어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찾아내서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른 표현은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표현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의사소통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위 의사소통 지도 실제에 있어서 하위 능력별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위 능력별 지도는 문서 이해 능력 지도, 경청 능력 지도, 문서 작성 능력 지도, 의사 표현 능력 지도, 이런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서 이해 능력 지도입니다. 문서 이해 능력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문서 이해 능력이란 직업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인쇄물이나 기호화된 정보 등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여 문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직업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수많은 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지요. 하지만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요구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원활한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각종 문서를 읽고 적절히 이해하여야 하며, 각종 문서나 자료에 수록된 정보를 확인하여 알맞는 정보를 구별하고 또 비교하여서 통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문서에서 주어진 문장이나 정보를 읽고 이해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문서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문서의 종류는 공문서, 기획서, 기한서, 보고서, 설명서,
또 보도 자료 또는 자기소개서, 비즈니스 레터, 또 비즈니스 메모 이러한 것들이 한 9가지의 종류의 문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공문서입니다. 정부 행정기관에서 대내적 혹은 대외적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정부 기관이 일반 회사 또는 단체로부터 접수받는 문서 및 일반에서 정부 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작성하는 문서도 이에 포함됩니다. 엄격한 규칙과 양식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작성해야 하며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문서로서의 기능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획서입니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문서 형태로 만들어 상대방에게 기획의 내용을 전달하여 기획을 시행하도록 설득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셋째는 기한서입니다. 회사의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하며 흔히 사내 공문서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고서입니다. 특정 일에 관한 현황이나 그 진행 상황 또는 연구, 검토 결과 등을 보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보고서의 종류는 영업 보고서가 있고 결산 보고서가 있고 일일 업무 보고서가 있고 주간 업무 보고서가 있고 출장 보고서가 있고 회의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설명서입니다. 대개 상품의 특성이나 사물의 성질과 가치, 작동 방법이나 과정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설명서의 종류를 보면은 상품 소개서가 있고요. 또 제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도 자료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기업체, 각종 단체 등이 언론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보가 기사로 보도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자료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 자기소개서입니다. 개인의 가정 환경과 성장 과정, 입사 동기와 근무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문서입니다. 여덟 번째, 비즈니스 레터입니다. 사업상의 이유로 고객이나 단체에 편지를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장 업무나 개인 간의 연락, 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공식적 문서다 하는 겁니다. 제안서나 보고서 등 공식적인 문서를 전달하는 데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비즈니스 메모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중요한 일이나 앞으로 체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필요한 내용을 메모 형식으로 작성하여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즈니스 메모의 종류를 보면은 전화 메모, 두 번째는 회의 메모, 셋째는 업무 메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서 이해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문서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러한 문서가 작성되게 된 배경과 주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는 문서에 쓰여진 정보를 밝혀내고 문서가 제시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문서를 통한 상대방의 욕구와 의도 및 내게 요구되는 행동에 관한 내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문서에서 이해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방의 의도를 도표나 그림 등으로 메모하여서 요약하고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위 능력별 지도에서 두 번째는 문서 작성 능력 지도입니다. 문서 작성의 개념을 보면은 문서란 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편지, 메모, 공지사항 등 문자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직업생활에서도 다양한 문서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일로 조직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의 문서 작성은 개인의 의사표현이나 또 의사소통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업무일 수도 있고, 이를 넘어 조직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서는 왜 작성해야 하며 문서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생각한 후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는 작성하는 개인의 사고력과 표현력이 총동원된 결정체가 되어야 합니다. 문서에는 대상과 목적, 시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획서나 제안서 등 경우에 따라서 기대 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문서 작성의 구성 요소입니다. 직업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상대를 설득하거나 조직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길이가 길고 중구난방식으로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일관적이고 통일성을 갖추고 전체의 흐름이 일목요연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정확한지, 핵심 사항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서 작성에 있어서 구성 요소를 보면은, 첫째는 품이 있고 짜임새 있는 골격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이해하기 쉬운 구조여야 합니다. 넷째는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문장이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세련되고 인상적인 레이아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을 보면은 한 5가지로 문서를 작성해야 할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요청이나 확인을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업무 내용에 대한 요청이나 확인을 요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서 내에서가 아니라 사소한 업무라도 다른 부서 차원이나 회사 차원으로, 더 나아가서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확인이나 요청을 요구해야 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대개 공문서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공문서는 공식적인 문서를 의미하는 만큼 일정한 양식과 격식을 갖추어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경우입니다. 직업생활 중에 회사 차원이나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정보는 제공해야 상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부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제품을 개발했을 때에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자체에 대한 인력 보유, 홍보나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설명서나 안내서 등이 필요하고 정보 제공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각적인 자료의 활용이 더욱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 제공을 위한 문서는 신속하게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명령이나 지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관련 부서나 외부 기관 단체에 명령이나 지시를 내려야 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업무 지시서 등을 작성하는데 이때에는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명령하고 지시할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나 지시는 막연하게 요청이나 협조를 구하는 차원의 사안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문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제안이나 기획을 할 경우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업무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기획을 해야 할 때가 생기는데 어떤 업무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개선할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회사의 중요한 행사나 업무를 추진할 때 대부분 제안서나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안이나 기획을 위한 글에는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과 예견적인 지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이나 추천을 위한 경우입니다. 약속이나 추천을 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약속은 고객이나 소비자에게 제품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또 추천은 개인이 다른 회사에 지원하거나 이직을 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문서의 종류에 따른 작성법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공문서, 둘째는 설명서, 셋째는 기획서, 넷째는 보고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는 회사 외부로 전달되는 글인만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형식이 분명하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날짜는 연도와 월일을 반드시 함께 언급해야 하고요. 셋째, 날짜 다음에 괄호를 사용할 때는 마침표를 찍어줘야 하고요. 넷째, 공문서는 대외 문서이고 장기간 보관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요. 다섯째, 내용이 복잡할 경우에 다음 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만들어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공문서는 한 장에 담아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곱째, 마지막에는 반드시 끝자로 마무리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서입니다. 첫째, 설명서는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술해야 되고요. 둘째, 문장의 내용이 길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결하게 작성해야 되고요. 셋째, 전문 용어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 용어의 사용은 삼가해 주어야 되고요. 넷째, 복잡한 내용은 도표화하고요. 다섯 번째, 명령문보다는 평서형으로 동일한 문장보다는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획서입니다. 기획서는 첫째, 무엇을 위한 기획인지 핵심 메시지가 정확히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기획서는 상대방에게 어필해 상대가 채택하게끔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보통 기획서는 분량이 많으므로 글의 내용이 한눈에 파악되도록 목차 구성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넷째, 기획서는 많은 내용을 담아내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핵심 내용의 표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표나 그래프를 활용하는 경우 내용이 제대로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은 만큼 깨끗하고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기획서는 완벽해야 하므로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인용한 자료의 출처가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보고서입니다. 첫째, 보통 업무 진행 과정에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엇을 도출하고자 했는지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는 보고서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의 도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을 피해야 합니다. 셋째, 업무상 상사에게 제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질문받을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넷째, 복잡한 내용일 때에는 도표나 그림을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보고서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 요인이기 때문에 제출하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서 작성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문서 작성의 원칙은
첫째,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작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문서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다면 끊을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끊어서 문장을 짧게 만들고, 문장 표현에서 되도록 기교를 피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문서 작성의 원칙에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써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글을 좋은 글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우회적인 표현이나 현혹적인 문구는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문서 작성의 원칙은 중요하지 않는 경우 한자의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문서 의미의 전달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자 사용을 조심해야 되겠고, 상용 한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의 문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의 원칙의 네 번째는 간결체로 작성해야 합니다. 문장 표현 시에 되도록 간결체로 쓰는 것이 의미 전달에 있어서 가장 이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게 행과 단락을 나누어서 문서가 난잡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알맞게 행과 단락을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서 작성의 원칙에서 다섯 번째는 문장은 긍정문의 형식으로 써야 합니다. 부정문이나 의문문의 형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는 간단한 표제를 붙입니다. 문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표제를 붙이는 것이 상대방이 쉽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문서의 주요한 내용을 먼저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쓰도록 하는 것이 직업 생활에 있어서 문서 작성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을 한 7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문서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고요. 둘째, 문서는 그 작성 시기가 중요하고요. 셋째, 문서는 한 사안을 한 장의 용지에 작성하도록 하고요. 넷째, 문서 작성 후에 반드시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해야 하고요. 다섯째, 문서의 첨부 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 외에는 첨부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여섯째, 문서 내용 중에 금액, 수량, 일자 등의 기재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문장 표현은 작성자의 성의가 담기도록 경어나 단어 사용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문서 작성을 위한 팁을 소개하면은, 첫째, 내용 이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핵심을 완벽히 파악해야 되고, 목표 설정. 둘째, 목표 설정은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셋째, 효과적인 구성과 형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구성하고, 넷째, 목표를 뒷받침해 줄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다섯째, 단락별 핵심을 하위 목차로 요약해서 핵심 전달할 내용이 있어야 되고, 여섯째, 대상을 파악하는 이해와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보충 설명, 질문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서 표현의 시각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서를 구성하는 방법은 크게 개념이나 주제 등을 나타내는 문장 표현, 통계적 수치 등을 한눈에 읽어볼 수 있게 표현하는 차트 표현, 또 수치를 표로 나타내는 데이터 표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나타내는 이미지 표현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문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기에 문서 표현을 시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프나 표, 그림 등을 많이 사용하는데, 간결하게 잘 표현된 그림 한 장이 한 페이지의 긴 글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서를 시각화하는 포인트를
네 가지를 소개하면은 첫째, 보기 쉬워야 되고, 둘째,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셋째, 다채롭게 표현되어야 되고, 넷째, 숫자는 그래프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위 능력별 지도 세 번째, 경청 능력 지도입니다. 경청이란 무언가를 정리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이 왜 중요하냐? 첫째, 상대방을 한 개인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을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청의 방해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짐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답할 말을 미리서 준비하는 겁니다. 셋째는 걸어내기입니다. 넷째는 판단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생각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조언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언쟁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옳아야만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열 번째 비위 맞추는 겁니다. 이런 것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경청이란 어떤 거냐? 첫째, 열심히 듣습니다. 두 번째는 물어보면서 듣습니다. 세 번째, 분명하지 못한 점은 확인하면서 듣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상대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생각하며 듣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경청 방법은 첫째,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를 집중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측하면서 들어보는 겁니다. 넷째, 나와 관련 지으면서 듣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는 것입니다. 경청 훈련을 위해서 첫째는 주의를 기울이기입니다. 바라보고 듣고 따라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대방 경험을 인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확성을 위해서 요약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개방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왜라고 하는 질문은 피하고 왜라는 말을 삼가하는 것이 좋은 경청 훈련입니다. 마지막 하위 능력 지도에 있어서 의사 표현 능력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표현이란 어떤 건가를 정리를 해보면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말하는 또 의도 또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말하기를 의사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표현의 종류를 보면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 공식적 말하기는 사전에 준비된 내용을 대중을 상대로 하여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의례적 말하기는 정치적, 문화적 행사에서와 같이 의례 절차에 따라 하는 말하기입니다. 세 번째, 친교적인 말하기는 매우 친근한 사람들 사이에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 떠오르는 대로 주고받는 말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표현의 중요성은 우리가 자주 하는 그 말로서 우리의 이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의사표현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위한 의사표현을 보면은 첫째, 부정적인 말투를 고쳐야 한다. 둘째는 상대의 말에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넷째는 자신의 대화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의사표현의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연단 공포증, 둘째는 말, 장단, 고저, 발음, 속도, 쉽, 띄어 말하는 이런 말에 대한 문제. 셋째는 음성, 적절한 크기의 음성, 분명하고 명확한 음성, 온도와 색깔 등이 분명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몸짓, 외모와 동작.
마지막 다섯 번째 유머. 이러한 것들이 의사 표현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대상에 따른 의사 표현을 보면은 첫째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되고, 둘째 상대방을 칭찬할 때는 아부가 아닌 센스 있게 해야 되고, 셋째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에는 기분 나쁘지 않게끔 아이 메시지로 부탁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넷째는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할 때 직선적인 것보다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는 게 좋겠고, 다섯째 명령해야 할 때는 부드럽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여섯째 설득해야 할 때 상대방이 감동되게 해야 되고, 일곱 번째 충고해야 할 때는 인정을 먼저 하고 칭찬하고 나서 충고하는 것이 좋겠고, 여덟째 질책해야 할 때는 역시 칭찬과 또 질책하고 나서 격려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 표현을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화법을 위해 독서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둘째, 좋은 청중이 돼야 되고요. 셋째,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요. 넷째,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보이게 해야 되고, 다섯째, 겸손은 최고의 미덕임을 잊지 말아야 되고, 여섯째, 과감하게 공개하고, 일곱 번째, 뒷말을 숨기지 말고요. 여덟째, 첫마디 말을 준비를 잘해야 되고, 아홉 번째,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해야 되고, 열 번째, 대화의 룰을 지켜야 되고, 마지막 여덟 번째, 문장을 완전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의사표현 지침입니다. 첫째, 예스를 유도하여 미리 설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비 효과로 분발심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의 참여도를 높여야 합니다. 네 번째, 여운을 남기는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려 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던 말을 갑자기 멈춤으로써 상대방의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여섯째, 호칭을 바꿔서 심리적 간격을 좁혀야 합니다. 일곱 번째, 끄집어 말하여 자존심을 건드려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정보 전달 공식을 이용하여 설득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상대방의 불평이 가져올 결과를 강조해야 합니다. 열 번째,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나 작품을 인용해야 합니다. 열하나째, 약점을 보여주어 심리적인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열두 번째, 이상과 현실의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시켜야 합니다. 열세 번째, 자신의 잘못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열네 번째, 집단의 요구를 거절하려면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열다섯 번째, 동조 심리를 이용하여 설득해야 합니다. 열여섯 번째, 지금까지 노고를 취한 뒤에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열일곱 번째, 담당자가 대변자 역할을 하도록 하여 윗사람을 설득하게 해야 합니다. 열여덟 번째, 거칠의 양보로 기선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열아홉 번째, 변명의 여지를 만들어 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번째, 혼자 말하는 척하면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